자, 오늘은 제 9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국들과 포로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제국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 안에 정확히 제국이라는 두 글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토 외에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점령하면 이제 그 정복 국가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이 제국의 이야기가 꽤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분량으로 치자면 예언서들 덕분에 이제 절반이 사실은 이 제국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단순히 역사로 치면 원역사가 워낙 길어서 그 전체 구약으로 치면은 너무 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주변 제국들의 그 흐르는 역사, 또 그들이 미쳤던 영향력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제국들이 어떤 흐름으로 넘어왔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본문과 연결이 되는지,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제국들과 포로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제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나 민족은 어디가 있었죠? 아수르, 로마, 네. 페르시아. 네. 자, 여기 다 정답인데요. 그 제국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제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제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안에 이제 로마는 시대적으로 신약의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는 이렇게 제국이 맞습니다만 제일 큰 제국이죠. 그러나 이제 좀 빼놓고 이제 대대로 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국은 아무래도 이집트입니다. 애굽. 근데 애굽은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창세기 즈음에 강력하다가 뒤로 쭉 꼬라박아요. 왜 꼬라박았죠? 홍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왕과 왕세자 그리고 그 주력 군대가 다 고시대 때 일거에 몰살당하면서 국력이 많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니까 애굽이 길을 못 펴요. 물론 뭐 그게 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국이라고 말을 하기엔 좀 애매한 면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애굽 제국 다음으로 우리가 또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아람을 집어삼키고 아주 강력하게 부상했던 제국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성경에서는 아수르. 네. 그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 요게 이제 그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루는 꼭지도 아수르 제국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아수르 제국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아수르도 시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표시를 해드렸죠.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누구? 니므롯. 니므롯의 별명이 뭐죠? 용감한 사냥꾼. 아무는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위대한 사냥꾼이었다. 요런 이제 언급이 창세기에 보면 잠깐 나옵니다. 물론 성경은 이제 이 니므롯은 이제 성경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죠. 노아와 셈과 이렇게 쭉 그 계보를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12아들들. 요렇게 이제 성경의 관점이 이렇게 바벨탑까지 왔다가 이 밑으로 해서 애굽 정착, 그리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오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한테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주목해보지 않아도 이 바깥에서 사람은 살고 있고, 특히나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용사의 후손들이 이 위쪽에서 힘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포텐이 어느 한순간에 탁 터집니다. 그 포텐이 터지는 시점이 이스라엘이 제국의 면모를 지녔다가 분열되고 나서 이제 이들이 약해지면서 이 위에 있던 민족, 이 아수르 민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니까 뭐 몇천 년 전부터 이제 이들 민족은 이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전 9세기쯤 와서 아슈르나시르팔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확장기를 맞이합니다. 이름은 뭐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시험 안 봐요. 아무튼 이 한순간에 주전 9세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한참 이제 악하게 행할 때,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악하게 행할 때 이들이 이제 확장기를 맞이를 해요. 근데 이들이 살던 땅은 좀 척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켜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분단 먹고 나면 얘네도 이제 언젠가 자원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확장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밑에 있으면 아람이 요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아수르가 요 위에 있어요. 근데 얘네가 위쪽으로는 이제 추우니까 못 내려가고 이쪽으로는 사막이고 초원이니까 못 퍼져나가고 그럼 어디로 와요? 이제 요 서쪽과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서쪽과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람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이 생각보다 이제 활약 없이 아수르한테 잡아먹고요. 그나마 아람이 버텨줘서 아수르가 좀 이제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아람마저 무너지니까 이제 아수르는 무한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은 특히나 아수르가 힘을 써서 차지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세계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수르의 입장에서 서쪽엔 뭐가 있을까요? 지중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수르의 입장에서 북쪽도 힘들고 동쪽도 힘든데 서쪽은 조그만 도시들밖에 안 남았어요. 두로, 시돈 이런 항구 도시들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만 장악하면 배를 타고 지중해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요. 예로부터 지중해는 어마어마한 보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싹 먹으면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옛날에 러시아도 그렇게 그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 항구를 얻으려고 서쪽으로 계속 침략을 해갑니다. 물론 시간은 꽤 걸려요. 오므리 왕조가 버티는 동안에는 이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권력을 잡은 주전 8세기 중엽 이후부터, 그러니까 9세기 때부터 막 확장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8세기 100년쯤 더 와서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근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거나, 식민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원대한 목표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가 이제 그 초승달 모양처럼 해서 이렇게 곡창지대가 펼쳐져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거든요. 이 초승달 지대를 갖고 싶은 거죠. 바다도 갖고 싶고 초승달 지대도 갖고 싶고,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수르 제국의 아주 악한 정책 하나, 그게 뭐라 그랬죠? 식민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뭘 꾀할 수 있어요? 반역을 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찢어 놓습니다. 찢어 놓는 방식이 대박이에요. 어떻게 해요? 제가 1페이지에 지도를 그려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왼쪽 밑에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란색 화살표 따라서 보냅니다. 어디로? 여기 위에 보니까
고산이라는 곳, 또 니느웨라는 곳, 그리고 메대까지. 야, 이거 이스라엘 지역이 여기 사해와 갈릴리 호수 요 사이인데 도대체 몇 배의 거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신해서 그럼 여기를 비워두냐? 아니죠. 다시 사람들 보내야 되잖아요. 어디 사람들을 보내요? 구다, 바벨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맛, 수발와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투석했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완전히 피를 다 뽑아다가 한 바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혼혈민족, 호남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얘네를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이제 변종들, 뭐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뭐처럼 여긴다? 개처럼 여긴다. 이게 굉장히 경멸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근데 요때의 남유다는 다행히 아직 멸망당하지 않아서 그들의 혈통은 아직 섞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면 남유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섞였을 거예요. 똑같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들 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괴로움이 되게 커요. 성경 안에 각 통치자들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는데 이때 이 3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이때 이제 먼저 끌려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나눠서 끌려가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 백성들을 막 점령하고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요. 옮겨버려요. 이 디글랏 빌레셀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만에셀이에요. 이 살만에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선지자 호세아 아니고 호세아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공을 드려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했나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호세아가 한순간 이렇게 딴 마음을 품고 조공을 안 드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좀 믿어요. 애굽을 믿고 그 조공을 드리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살만에셀이 요 놈들 봐라 하고 그냥 밀어버려요. 요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애굽을 믿고 조공을 안 드렸다가 망한다. 그래서 이 살만에셀 뒤에 왕이 된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르곤이 나와요? 네, 사르곤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다른 데서 전쟁하다가 금방 죽어요. 근데 이 다른 데서 전쟁이 뭐냐? 북방 민족이 내려와요. 이 아수르도 그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그 아주 독한 놈들이 머리 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그 키메르 민족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 키메르 민족이 그 위에 있던 다른 민족한테 밀려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키메르 민족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사르곤 2세는 이렇게 서쪽과 남쪽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너무 센 애들이 자꾸 침범을 하니까 얘네랑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이 키메르 민족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자 산헤립이 왕이 오릅니다. 산헤립은 또 우리가 잘 알죠. 네. 또 이제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는데, 자, 이때에 산헤립이 보낸 군세가 몇 명이었냐?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보낸 군세가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군세는 3만 명 전후라고 이제 보면 돼요. 3만 명?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성 해봐야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보시면 코로나 끝나고 가보십시다. 네. 가보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18만 명이 둘러싸버리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를 역사가들은 쥐떼가 나타나서 전염병을 옮겼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 이게 너무 동화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하는데 이게 일반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페스트가 이제 범람했다. 쥐떼가 나타나서 이들의 살점을 물고 이들이 썼던 어떤 칼이나 병장기에 독을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그래서 이 18만 5천 명이 그냥 한 번에 하룻밤 만에 다 몰살당합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아수르 제국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훈련시킨 군대가. 아수르 제국의 힘이 꺾이겠어요? 안 꺾이겠어요? 꺾여요. 그래서 사네립이 요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살해당해요. 암살당해요. 누구한테? 아들들한테. 예, 그렇게 죽고 이제 그의 그 다른 아들, 암살에 모의하지 않은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그래도 이제 아수르가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죽었는데도 이 다음 왕 때에 이집트까지 점령해 들어가요. 요게 이제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에스아라토는 뭐 생각보다 이렇게 성경에 그래도 이렇게 기록된 왕입니다. 그 사네립 이렇게 뭐 쭉 이렇게 이어 나가서 에스아라톤이 왕이 되니라까지 나오고 이제 요때까지 바벨론은 아직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 전성기 때 아수르의 영토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넓죠. 뭐 이 동네 그냥 다 잡아 먹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아수르 제국의 이 범위가 보라색이거든요. 밑에 이 넓은 땅은 뭘까요? 사막. 이거 점령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거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밑에까지 다 보라색으로 칠해도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 사는 동네로 칠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원래 아수르의 위치는 이 굵은 글씨 아시리아 있는 요 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근방인데 오른쪽 밑엔 바벨론이 있죠. 얘네를 이제 잡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넘어가자니 더 오른쪽에 이제 또 사막이 있는 거예요. 초원과 사막.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왼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왼쪽에 요 지중해 낀 요 바다, 네, 요 해안선을 따라서 쭉 점령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제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방은 아직 이제 점령하지 못해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또 분쟁 지역이 됩니다. 누구?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 물론 훨씬 더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못하고 당장 아수르는 서쪽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요 밑으로 쭉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터키는 우선순위에서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러 왕들이 죽고,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 제국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 지역 전체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요 일대.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부메랑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일대를 다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키메르라는 민족이 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라색 맨 위에 보면 킴메르 이렇게 써져 있죠. 네, 보이세요? 네,
요 동네 사는 애들이 그 과한 폭력성을 가진 애들, 수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싸움은 무지하게 잘하는 애들. 얘네가 이제 자꾸 쳐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사르곤 왕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요 근방에 요 터키나 요 그 위에 스키타이, 얘네 때문에 키메르가 내려온 건데 이 스키타이랑도 이제 편을 먹어요. 그래서 키메르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게 아수르가 이제 뭔가 지금 힘이 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전 627년에 아슈르 바니팔이 죽고 그 아들 아슈르 에틸일란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 네. 얘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얘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평화가 오래 지속되고 나라가 너무 커지면 항상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가 좀 무능해. 항상 이렇게 강한 왕이 있을 때는 또 어찌 굴러가는데 무능한 왕이 자리 가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 신슈무 리시르, 이름이 너무 어려워. 네. 아무튼 얘가 이제 이 왕을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 왕이 너무 무능해요. 멍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내가 왕이다. 해버리는 거죠.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왕위를 찬탈을 해버립니다. 자, 이때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바벨론이 이제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어느 때를? 강력한 왕이 나타날 때를. 이제 그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시르가 왕이 되고 또 그러니까 황간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른 왕족이 내가 정통성 있다 하면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 싸움이 이제 빠방 하고 붙는 거죠. 그 틈에 이 바벨론의 지도자 나보폴라사르가 이제 치고 나옵니다. 자, 벌어진 틈을 타서 치고 나와요. 그게 이제 3페이지의 지도에 나오는데요. 이제 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나보폴라사르가 이제 아슈르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원래는 속국이었는데 이제 독립왕국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계속 밀어 올려요. 근데 요때 이제 중요한 게 메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메대 사람, 메대 바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원래 메대가 별개의 왕국이거든요. 메대랑 바벨론이 있는데 요 이제 메대랑 바벨론이 요때 잠깐 편을 먹고 아수르를 동쪽에서부터 밀어냅니다. 근데 니느웨를 정복하고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이 아수르가 그날 멸망한 건 아닙니다. 수도가 함락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한산성 영화 때 보면은 왕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한양을 비우고. 한양을 점령당했어도 왕이 건재하니까 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도 왕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게 이제 또 중요해요. 이 하란에서 이 아수르의 왕이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요. 이 메대와 바벨론 제국과 맞서 싸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누굴까요? 여기 아직까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뭐가 있어요? 애굽이 맨날 이렇게 쭈그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력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력했다가 지금 메대와 바벨론이 치고 나서 아수르가 잔뜩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아졌어요. 이때 아수르가 그동안에는 애국과 이렇게 막 가나안 땅을 두고 싸웠지만은 그래도 오래된 적이 이 새로운 강자보다 낫다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하란으로 군대를 몰고 올라와요. 근데 이걸 막아서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남유다 왕 중에. 북이스라엘은 없으니까 지금.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 요시야가 애굽의 진출을 막아섭니다.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싸워요. 근데 이때 바로 느고가 요시야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평화롭게 지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하는데 굳이 요시야가 싸움을 걸어서 그날 죽어요. 요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 해당 본문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막아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아수르가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굽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유다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나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거고 너희를 침공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열어달라. 근데 왜 요시야는 그러면 나랑 싸우러 오는 게 아닌데 굳이 막아섰느냐? 요게 이제 의문이죠. 이거를 이제 그 세계사에서는 아수르의 공격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요시야가 도와주지 말라고. 이참에 아수르가 죽어야지. 이참에 아수르가 죽어야지.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히스기야 때부터 침묵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뭘 해요? 막 성전과 왕실의 곳간을 다 보여줘서 바벨론에 친해졌어.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우리랑 친한 바벨론이 이제 저 원수 같은 아수르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 애굽이 도와주러 가니까 얘가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요건 이제 모릅니다. 그냥 추측해 보기로는 애굽이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가서 도와주는 게 이익이면 도와줄 거고, 갔는데 좀 늦었거나, 옛날에 그렇잖아요. 이제 그 고구려 멸망할 때 신라가 일부러 좀 늦게 와가지고, 중국 군대, 당나라 군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대를 투입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애굽이 굳이 대신 싸워줄 필요 없지. 아수르 죽고 바벨론 힘 빠졌을 때 바벨론 공격해서 이거 다 먹을 속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 속에서 요시야가 자기 나름대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한손 거두려고 했다가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는데 성과를 못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바벨론한테 쥐어 터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애국 군대가 화가 나니까 이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버리는 포로로. 그게 이제 이 성경에 그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열왕기하 23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수르는 결국에 애굽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자로 등장을 해요. 자, 아수르 멸망 과정, 그리고 바로 느고의 원정과 요시야의 죽음까지 봤죠? 이제 4페이지 됩니다. 자, 여기 가면 이제 나보폴라사르는 그 아수르를 이제 밀어낸 이 바벨론의 독립을 선포하고 아수르를 밀어낸 이 왕은 자기가 이제 건강이 나빠졌어요. 많이 싸우니까 이제 지쳤고, 그래서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아수르를 돕겠다고 바로 누구의 군대가 바로 근처, 하란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쳐버립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한판 붙자 하고 쳐버립니다. 여기에서 애굽이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막 이제 내가 다시 제국의 면모를 떨치리라 했는데
조 터지고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제 애굽의 영향력이 싹 쪼그라드니까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조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갈그미스에서 한 대 때렸으니까 자, 한 판 더, 한 대 더 맞아라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애굽 국경 근처에서, 그게 항상 이 멀리 가는 애들이 힘들어요. 애굽이 멀리 하란까지 갔다 줘 터졌잖아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멀리 이집트 국경까지 왔다가 무승부가 됩니다.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둘 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요. 그 틈에 남유다 왕이 오라, 요거 잘하면 바벨론한테서도 벗어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애굽을 의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이 이집트를 믿고 과감히 바벨론과 맺었던 봉신조약을 깨버렸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또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냐? 신하들이 니 때문에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네가 이렇게 나대지 않았으면 우리가 안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숙부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왕이 됐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맨날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뭐 예레미야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항복해라.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진짜 불쌍한 왕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닌데 기껏 왕이 됐더니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먼저 가서 나라를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이었으면 이럴 수 있어요? 가가지고 아직 그래도 멀쩡한 나라가 있는데 가가지고 먼저 우리 속국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뭐 이집트를 붙잡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게 되고 자기도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그렇게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주 대단한 왕인데 느부갓네살 이후의 바벨론은 어떨까요? 이게 거의 공식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 한번 나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좀 비리비리해져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비리비리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정국을 거듭하게 돼요. 그 사이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데 얘네가 또 힘을 기릅니다. 왜냐면 바벨론도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거의 옛날 아수르의 영토를 다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넓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바벨론의 왕 중에 또 이렇게 멍청한 왕이 하나 있어요. 그 나부나이드라는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벨사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니엘에 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뭐 연초에 막 연회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막 뭐라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썼어요. 지들도 못 알아듣는 말을 써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사실은 왕이 아니고 이 나부나이드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부나이드 왕이 자기의 정권을 아들인 벨사살한테 위임을 해주고 자기는 하란에 가서 신전을 세웁니다. 달의 신의 신전. 원래 바벨론 신화는 제가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어느 신을 섬겨요? 마루둑을 섬겨요. 마루둑은 땅의 신이거든요. 근데 나부나이드는 달의 신을 위한 신전을 하란에 건설을 합니다. 10년 가까이. 요게 이제 좀 특이한 부제래요. 얘 왜 그랬을까? 본인이 자기는 그 마루둑이 아니고
이 달의 신의 은총으로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왕권이 자꾸 약해지니까 신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하란으로 가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원래 바벨론은 너무 동쪽에 치우쳐져 있고 하란이 중앙에 있으니까 좀 더 행정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하란에 갔다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얘가 10년 동안에 힘을 쏟은 것은 신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아들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페르시아가 힘을 또 비축을 합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름은 고레스 왕입니다. 네. 제가 이 페르시아 역사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애들이 이름이 같아요. 몇 세 몇 세로 나눠. 고레스 왕도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대왕입니다. 근데 1세가 아니에요. 얘가 2세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 페르시아가 강력해진 그 왕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키악사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키악사레스가 또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제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또 키악사레스가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메대를 강력하게 다스리고,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맞아요. 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키악사레스가 이제 이 메대와 바사의 이제 그 한 몸으로서 이제 강력함을 나타내면서 이제 자기 왕위를 물려줘서 고레스 대왕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그 정책을 펴느냐. 이 아수르 제국 때 보니까 이걸 막 섞어버렸더니 난리야, 난리.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이 정반대가 됩니다. 뭐 해요? 돌아가라! 다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레스 왕이 했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잖아요. 세계인의 관점에서는 고레스 왕이 모든 민족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는 너희의 신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일꾼으로, 그 자기 종으로 삼아서 너희를 돌려보내게 하셨다. 그리고 뭐 다른 민족한테는 또 너희의 신 누가 나를 종으로 삼아서 돌아가게 하셨다. 이러니까 이 모든 나라가 고레스한테 뭐 해요? 충성해요. 왜냐면 우리 신이 얘를 종 삼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은 그 넓은 땅을 아주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4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그 한창 전성기 때 페르시아의 그 영토입니다. 여기 보면 페르시아 영토가 어디까지 가요? 1번 메대, 2번 슈산, 그리고 오른쪽 이 사막과 평야 초원을 건너서까지 가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숫자는 그 지방 이름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한 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 따르면 127개의 주가 있었다라고 해요. 뭐 엄청 넓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페르시아는 이 지역을 완전히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리스로 돌려요. 이제 과거에 아수르, 바벨론 때에 이 지중해 연안까지 가졌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때는 더 커다란 제국을 형성을 하니까 이제 지중해를 넘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뭘까요? 300. 네, 301편과 2편. 네, 거기 보면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와요. 막 피어싱 엄청 한 이상한 왕이 있어요. 막. 네, 그 왕이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네, 우리 별처럼 아름다운 여왕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수에로.
그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라고 부르는 왕이 이제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고 그 크세르크세스가 300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 300은 아주 그래도 한 나라의 통치자고 우리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여왕으로 그 여인으로 꼽는 이 별과 같은 여인 에스더의 남편을 그냥 어디 이상한 변태처럼 만들어 놨는데 네, 뭐 실제로 외모가 그렇지는 않았을 테고 그건 이제 그의 정복 야욕을 묘사하기 위해서 과하게 분장을 한 거죠. 근데 그 정복 야욕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쪽으로 해서 유럽을 다 먹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폭력성이 있으니까 에스더가 남편 앞에 설 때 금식기도 하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피어싱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아무튼 이제 실제 외관은 어땠을지 몰라도 그런 정복성과 폭력성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이제 제국의 역사를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언제 몰락을 하느냐? 못 건너가요. 그리스를 못 건너가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청년 시절에 20대 때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마게도냐가 이렇게 막 알렉산더 대왕이 기병으로 말로 이렇게 방사형 이렇게 뾰족하게 오리 때 날아가듯이 기러기 날아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진해가지고 그냥 군대를 막 다 휘젓고 막 이렇게 해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페르시아는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또 누구한테 몰락해요? 로마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기가 열리고 중간기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기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